대서양을 건너온 햇빛이 거대한 유리 빌딩을 비추는 오전이었다. 도시의 표면은 언제나 그랬듯 빠르고 분주했다. 신호등, 차량, 출근, 커피향, 그리고 늘 같은 풍경들. 그러나 그 빌딩 내부에서는 전혀 다른 리듬이 흐르고 있었다. 단 하나의 금고 때문이었다. 40년 된 오래된 금고가 열리지 않았고 그 안에는 이 기업의 생존을 결정하는 문서가 들어 있었다. 문서가 유실되면 파산 절차는 지연 없이 이어질 것이고 투자자들은 등을 돌릴 것이며 언론은 이 회사를 며칠 동안 헤드라인에 올려두고 씹어삼킬 것이다. 벌어질 일은 명확했다. 문제는 시간이었다. 오전 11시 5분, 남은 시간은 5시간. 기술팀은 밤새 매달렸고 임원들은 눈밑이 파래진 채 회의실을 드나들었다. CFO는 전화기 너머로 가능하지 않은 설명들을 반복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손가락은 떨렸다. CTO는 금고 내부 설계 도면과 오래된 기술 문서를 모니터에 띄워놓고 실패 로그를 확인했다. 그러나 화면은 붉은 글씨로만 가득했다. 에러, fail, impossible. 기술자의 표정은 굳었고 보안팀장은 입술을 깨물었다. 한 임원이 책상을 손바닥으로 치며 말했다. 이 문서 없으면 우린 끝이다. 첫 번째 대사였다. 짧았고 단호했고 그 어떤 설명보다 현실적이었다. 이 기업은 전자기술, 의료장비, 국방계약, 클라우드 인프라까지 다루는 미국의 대기업이었다. 그런 기업이 금고 하나를 열지 못해 무너질 위기에 있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이 현실이었다. 금고는 물리식 회전 다이얼과 잠금 장치가 결합된 오래된 모델이었고 이 모델은 내부에서 걸리면 외부에서 폭파해도 열리지 않았다. 폭파가 가능하더라도 안에 문서가 소실되면 소송이 이어질 것이 명백했다. 보안팀장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문서가 훼손되면 소송입니다. 두 번째 대사였다. 공기 중에 차갑게 떨어져 바닥에 닿은 듯한 울림이 있었다. 회의실을 나와 복도로 내려오는 임원들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그들의 눈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지나가는 직원들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몰랐지만 분위기만으로도 상황을 느꼈다. 불안은 소리 없이 퍼지고 있었다. 기술팀 중 한 명은 폭파 장비 사용 가능성을 언급했지만 곧 스스로 말을 삼켰다. 누구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선택이었다. 그 시각 빌딩의 가장 낮은 층에서는 청소부가 장비를 밀며 복도를 지나가고 있었다. 그의 옷은 낡았고 신발은 오래된 듯 닳아 있었다. 그는 새벽에 출근해 직원들이 보지 못하는 곳을 정리하는 사람이었다.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고 대부분은 얼굴조차 떠올리지 못했다. 그의 곁에는 어린 딸이 있었다. 방학이었고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와 조용히 발걸음을 맞추고 있었다. 작은 체구에 담긴 눈동자는 호기심으로 움직였고 손은 아버지의 작업복 자락을 잡고 있었다. 청소부가 금고가 있는 층에 다다랐을 때 아이는 공기의 밀도가 달라진 것을 느꼈다. 목소리가 섞여 나오는 회의실, 기계가 돌아가는 진동, 누군가 숨을 들이쉬는 소리, 바닥을 밟는 구두의 단단한 톤. 그것은 아이에게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다. 아이는 그 소리들 사이에서 규칙을 찾는 버릇이 있었다.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다. 아버지조차 그 의미를 모른 채 아이를 지켜볼 뿐이었다. 금고가 있는 공간은 혼란스러웠다. 직원들이 오가고 기술자들이 모니터를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중심에는 오래된 금고가 있었다. 다이얼과 손잡이, 잠금 장치, 그리고 세월의 흔적. 아이는 그곳을 바라보며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듯 고개를 기울였다. 아버지는 쓰레기통을 정리하며 아이를 신경 쓰지 않으려 했지만 아이의 시선이 금고에 고정된 것을 보고 멈칫했다. 그 표정은 단순한 호기심과는 달랐다. 무언가를 듣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다. 아이의 작은 발이 금고 앞으로 다가갔다. 직원들은 바빠서 그 모습을 보지 못했다. 보안팀장은 뒤늦게 아이를 발견하고 경고하려 했다. 접근 금지입니다. 그 말은 세 번째 대사였고 이번에는 불안과 경계가 섞여 있었다. 아이는 멈춰섰지만 뒤로 물러나지 않았다. 금고 내부에서 울리는 미세한 금속 진동이 들렸다. 사람들에게는 기계음이거나 잡음이었지만 아이에게는 알 수 없는 리듬이었다. 아이는 손을 들어 금속 표면을 느끼려 했으나 아버지가 급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거칠었고 따뜻했으며 걱정이 배어 있었다. 그렇게 하지 마.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듣지 못했지만 그 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 오전 11시 46분. 기술팀은 또다시 시도했지만 화면에는 에러가 이어졌다. CTO는 얼굴을 감싸쥐었고 CFO는 전화를 붙들고 투자자에게 상황을 설명했지만 이미 목소리가 흔들리고 있었다. 건물 밖에는 기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다. 카메라, 마이크, 헤드라인, 스캔들. 기업에게는 파산보다 잔인한 여론이었다.
그러나 그 혼란 속에서도 아이는 금고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이는 입술을 깨물고 다이얼이 미세하게 떨리는 방향을 느끼고 있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아무도 아이를 바라보지 않았다. 오로지 아버지만이 아이의 표정을 보고 당혹스러워했다. 그 표정은 처음 보는 것이 아니었다. 아이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기계의 소리, 물방울의 리듬, 자물쇠의 클릭을 듣고 거기에 머무르는 순간들이 있었다. 아버지는 그저 이상한 습관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이곳은 기업의 심장부였고 그들이 지키려는 것은 생존이었다. 기술팀이 마지막 회의를 끝내고 나올 때 방 안에는 패배의 냄새가 떠 있었다. 그때 아이는 아주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다. 5분이면 돼. 네 번째 대사였다. 누구도 듣지 못했고 듣더라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버지만이 그 말을 들었다. 그는 아이를 바라보았고 아이는 금고를 바라보았다. 그 사이에는 다른 누구도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 어떤 임원도 기술자도 보안팀도 알지 못했다. 눈앞에 서 있는 그 작은 아이가 이 거대한 기업의 유일한 열쇠라는 사실을. 그 아이와 청소부가 그 자리에 서 있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기억하지 않았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았던 시간이었다. 그러나 벽 뒤편에서 조용히 움직이던 그 삶이 있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이민 2세대였다. 어린 시절부터 그는 어른들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한 채 공장에서 일하는 부모를 따라다녔다. 집은 작았고 벽지는 벗겨졌으며 부엌 싱크대는 오래된 파이프 소리를 냈다. 누군가에게는 손봐야 할 낡은 집이었지만 아버지에게는 하루를 지탱할 유일한 공간이었다. 그는 고등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했다. 가족을 돕기 위해 일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쓰레기 수거, 설거지, 배관 보조, 잔일, 야간 공장, 택배 상하차 같은 일들을 전전했다. 어떤 일은 체력 때문에, 어떤 일은 비자 때문에, 어떤 일은 급여 때문에 오래 머물지 못했다. 하지만 그는 어느 일을 하든 같은 한 가지 태도를 유지했다. 말없이, 느리게, 그러나 꾸준하게. 사람들은 그런 태도를 칭찬하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다. 다만 무시했을 뿐이다. 그러나 묘하게도 그는 그런 무시에 익숙해졌다. 잊혀진 사람들은 조용해진다. 조용해진 사람들은 생각을 숨긴다. 그렇게 그는 빌딩 청소부가 되었고 더 이상 꿈보다는 생존을 선택하며 살았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아직 어릴 때 세상을 떠났다. 병원비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고 보험은 없었다. 아버지는 그 이후로 아이를 혼자 키웠다. 밤에 일할 때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서 공장 한쪽에 두고 일하기도 했다. 아이는 기계 소음을 들으며 잠이 들었다. 회전하는 벨트, 타닥타닥 부딪히는 금속, 소리 없이 움직이는 모터, 그리고 반복되는 진동. 사람들은 그 소리를 피곤한 잡음이라고 불렀지만 아이는 그것을 세상의 규칙이라고 생각했다. 아버지는 그런 아이를 보며 자주 멍해졌다. 아이는 말을 늦게 배웠고 대신 귀로 세상을 배우는 아이였다. 아이의 얼굴에는 종종 기묘한 집중이 스쳤다. 아주 작은 생활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다. 냉장고 컴프레서가 켜지고 꺼지는 순간, 수도꼭지가 덜 잠겨 물방울이 떨어지는 간격, 자물쇠가 걸리는 금속 소리, 지나가는 엘리베이터 모터의 진동. 누구도 알지 못했지만 아이는 그 모든 패턴을 듣고 있었다. 아버지는 그저 이상한 버릇이라고 생각했고 아이에게 진단을 내리는 사람도 없었다. 돈도 시간도 관심도 없었기 때문이다. 학교에서도 아이는 늘 조용했다. 말이 적었고 손을 들지 않았고 눈을 피하지도 않았지만 말을 하지 않았다. 선생님들은 집중력이 부족한 것 같다. 발달이 느린 것 같다고 말했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서 있었다. 다른 아이들처럼 설명하거나 변명하거나 울지 않았다. 그저 듣고 보고 기억했다. 이상한 점은 있었다. 소리를 유독 잘 들었다. 교실 뒤쪽에서 떨어진 펜의 위치까지도 귀로 찾아냈고 미세한 숨소리의 방향도 분별했다.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아무도 몰랐다. 학교는 그저 이상함을 문제라고 판단했고 문제는 고쳐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아이에게는 자신만의 세계가 있었다. 그 세계는 소리로 구성되어 있었다. 어떤 소리는 시간이고 어떤 소리는 거리이고 어떤 소리는 감춰진 움직임이었다. 아이는 그것을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았고 또한 설명할 방법도 없었다. 소리의 패턴은 말을 앞섰다.
아이는 단어보다 리듬으로 세상을 이해했다. 아버지는 밤늦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고 아이는 작은 방에서 잠들어 있었다. 아버지는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었다. 그 행동에는 말 대신 존재하는 책임과 체념과 사랑이 섞여 있었다. 그러나 그 집은 가난했다. 빌은 밀려 있었고 가스는 끊겼고 전기 요금 때문에 몇 번이나 통보서를 받았다. 아버지는 청소부 일이 정해지자 한숨을 쉬었다. 깨끗한 한숨도 아니었고 절망적인 한숨도 아니었다. 그냥 계속 살아야 하는 사람의 한숨이었다. 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출근하는 날이 많았다. 집에 혼자 두기에는 아이가 너무 어렸고 맡길 곳이 없었다. 빌딩 내 사람들은 아이를 보며 인사를 하지 않았다. 아이는 사람들의 얼굴 대신 바닥의 소리를 들었다. 바퀴가 구르는 소리, 구두굽이 바닥에 닿는 소리, 문이 열리고 닫히는 소리. 그 소리는 늘 정확하고 반복되었고 아이는 그것을 읽었다. 아이에게는 특별한 교육도 훈련도 성취도 없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다. 아이는 듣고 있었다. 아무도 길을 알려주지 않았지만 아이는 스스로 길을 만들고 있었다. 소리는 아이의 지도이자 언어이자 해석이었다. 밤에는 아버지의 숨소리를 들으며 잠들었다. 그 숨소리는 무거웠고 천천히 가라앉았으며 피곤함이 묻어 있었다. 아이는 그런 숨소리를 듣고 무언가를 배웠다. 세상은 크고 무서우며 아무도 아이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 그래서 아이는 서두르지 않았다. 아이는 듣고 보고 머물렀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삶이 아름다웠던 것은 아니다. 부족함은 일상에 배어 있었다. 학교에서 운동화를 새로 사온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 급식줄에 서 있는 아이들 사이에서 느껴지는 어른들의 그림자, 교실 뒤편 구석에 밀려있는 아이의 책가방, 그 모든 것은 조용한 결핍이었다. 아버지는 아이를 안아줄 여유가 없었고 아이는 세상을 설명해줄 친구가 없었다. 그러나 둘 사이에는 하나의 연결이 있었다. 아무도 알아채지 못하는 연결이었다.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특정한 자물쇠 소리나 다이얼음을 구별했다. 자전거 잠금 장치, 현관 출입문, 학교 보관함, 그리고 오래된 금속 장치들. 아이는 그것을 신기하게 관찰했다. 열리고 잠기는 소리에는 리듬이 있었다. 다이얼이 돌아가는 순간에는 마찰의 세기가 달라졌다. 아이는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설명하지 않았지만 귀로 배웠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배운 적 없는 기술이었다. 단지 세상이 아이에게 들려준 정보였고 아이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아버지는 그런 아이를 보며 걱정하면서도 이상하게 안심했다. 말을 잘하지 않아도 친구가 없어도 모자라 보이지 않았다. 아이는 조용했고 머물렀고 들었다. 그것이 아이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나 아이는 세상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소리를 이해했다. 누군가 아이에게 넌 커서 뭐가 되고 싶어? 라고 물었다면 아마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을 것이다. 아이는 미래를 말로 상상하지 않았다. 대신 소리로 상상했다. 그런데 아이의 미래는 놀랍게도 거대한 금고 앞에 서 있는 장면으로 이어졌다. 아무리 돌아서도 그 길 위에 놓인 것은 소리였다. 소리는 늘 아이의 곁에 있었고 아이는 늘 소리를 따라갔다. 그 결과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 도달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도달하는 동안 세상은 아이를 평가하지 않았다. 무시했기 때문이었다. 평가하려면 먼저 바라봐야 하지만 아무도 바라보지 않았다. 이는 아이와 아버지에게 비극이자 기회였다. 주목받지 않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은 방해도 받지 않는다. 방해받지 않는 사람은 조용히 준비한다. 준비는 누가 가르친 것이 아니었고 계획된 노력도 아니었다. 오직 환경이 만들어낸 생존 방식이었다. 그렇게 아이는 어느새 금고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지만 소리가 알려주었다. 그리고 아이는 들었다. 들었던 모든 것들이 아이 속에 차곡차곡 쌓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사실을 몰랐다. 아버지도 학교도 이웃도 세상도. 모든 무의미해 보였던 것들이 단 하나의 순간을 기다리며 조용히 줄을 서고 있었다. 그날 오후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동했다. 기술팀은 금고 앞에서 다시 모였고 임원들은 주가를 확인하며 불안한 눈빛으로 회의실 사이를 오갔다. 건물 밖 기자들의 수는 늘어나고 있었다. 차량들이 빌딩 앞에 줄을 섰고 카메라와 마이크가 펼쳐졌다. 언론은 아직 정확한 내용을 모르고 있었지만 냄새를 맡고 있었다. 위기는 설명하지 않아도 공기 중에서 느껴지는 법이었다. 그 시각 아이는 여전히 금고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이를 조용히 뒤로 데리고 가려 했지만 딸의 발은 바닥에 붙은 듯 움직이지 않았다. 기술자 중 한 명이 지나가며 아이를 힐끗 보았다.
그리고 묻지도 않았다는 듯 지나쳤다. 그에게 아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문제는 금고였고 시간이었다. 그러나 딸은 그 누구보다 금고에 가까이 있었다. 가까이 있다는 것은 손으로 만지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는 것이었다. 보안 팀장은 금고 옆에서 기술자에게 작전 계획을 설명하고 있었다. 우리는 비상 개폐 모듈을 시도할 겁니다. 실패하면 관리본부에서 직접. 그는 문장을 끝내지 못했다. 그 문장이 끝나기 전에 복도로부터 한 임원이 뛰어들어왔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언론이 냄새를 맡았어. 네 번째 대사였다. 단순한 보고가 아니라 선고에 가까웠다. 보안팀장은 눈을 크게 떴고 기술팀의 손은 잠시 멈췄다. 공기 중의 긴장감이 더 짙어졌다. 회의실 안에서는 급하게 전략 회의가 열렸다. 주제는 하나였다. 시간을 어떻게 벌 것인가. 그러나 시간은 빌려 쓰는 것이 아니었다. 빌린 시간은 이자를 붙이고 갚지 못하면 모든 것을 잃게 만든다. CFO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아래쪽에 기자들이 몰려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숨을 내쉬고 말했다. 우리는 지금부터 모든 말을 신중히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대사였다. 짧지만 무거웠다. 아이와 아버지는 회의실 밖의 의자에 앉아 있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러나 아이는 손을 잡은 채로도 귀를 금고 쪽으로 기울였다. 이 시각 아이는 금속 표면 너머를 듣고 있었다. 마찰과 회전, 금속이 걸리는 지점, 내부 부품이 잠시 멈추는 순간들. 그것은 음악이 아니라 구조였다. 아이에게는 의미가 있었다. 하지만 아이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었다. 설명할 단어가 없었기 때문이다. 청소부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괜찮니?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주변 소음에 묻힐 정도였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아버지 손등 위에 올려놓았다. 그리고 다시 금고를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눈빛이 아니었다. 오히려 시작을 들여다보는 눈빛에 가까웠다. 그때 기술팀이 마지막 비상 개폐 모듈을 설치하려 했다. 전원 케이블, 인터페이스, 압력 센서까지 연결하며 조작을 준비했다. 시스템이 켜졌고 기계음이 낮게 울렸다. 마치 숨을 들이쉬는 것 같은 소리였다. 아이는 그 소리를 듣고 눈을 깜박였다. 반복되는 리듬이 어긋났다. 아주 작은 차이였지만 아이는 느꼈다. 금속 부품 중 하나가 비정상적인 마찰을 내고 있었다. 그것은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았고 기술자조차 듣지 못했다. 모듈이 작동을 시작하려는 순간 아이는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버지는 놀라 뒤를 잡았지만 아이는 금고 쪽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보안팀장은 아이를 다시 막으려 했다. 그러나 그때 아이는 생각보다 큰 목소리로 말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여섯 번째 대사였다. 방 안의 사람들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다. 몇 초 동안 침묵이 이어졌다. 기술자들은 아이를 바라보았고 임원 몇 명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는 숨을 고르고 덧붙였다. 부서져요. 이 대사는 짧지만 설명도 없었고 이유도 없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게는 날카로운 경고처럼 들렸다. 보안팀장은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누가 그래?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며 물었다. 목소리에는 짜증과 어이가 섞여 있었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손을 다이얼의 선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소리가 달라요. 일곱 번째 대사였다. 그 말은 전혀 기술적인 설명이 아니었고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언어였다. 그러나 그 말에는 분명한 판단이 있었다. 기술자 한 명이 호기심에 다이얼을 귀에 가져갔다. 그는 잠시 눈을 가늘게 뜨고 듣더니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진짜 좀...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그것이 발견이었다. 아주 미세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발견. 보안팀장은 기술자를 바라보며 짜증 썰인 목소리로 말했다. 애 말에 시간을 낭비하자는 건가? 하지만 기술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확인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 대사였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미묘하게 바뀌었다. 임원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았다. 그들은 절벽 위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아주 작은 흔들림에도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청소부는 딸을 안아 데리고 나오려고 했다. 아이가 곧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시선에서 지키고 싶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기술팀이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잠깐만 멈춥시다. 아홉 번째 대사였다. 비상 모듈의 작동이 멈췄고 기계음이 사라졌다. 모두가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떨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했다.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집중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첫 관심이 쏟아졌다. 그것은 칭찬도 아니었고 인정도 아니었다. 그저 의문이었다. 의문은 관심의 첫 단계였다.
그러나 이 상황은 아이가 원한 것이 아니었다. 아이는 누가 자신을 바라보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아이에게 중요한 것은 금고였다. 금고의 소리였다. 금고의 구조였다. 사람들의 시선은 소음에 불과했다. 하지만 아이는 시선을 밀어낼 만큼 강하지 않았다. 아이는 그저 서 있었다. 그 자리에, 그 순간에. 기술팀은 비상 모듈을 다시 상태로 되돌리며 데이터를 확인했다. 내부 압력 수치가 일정하지 않았다. 아이가 말했던 부서진다는 경고가 전혀 근거 없지는 않았다. 보안팀장은 짜증이 담긴 숨을 내쉬었다. 상황은 예상 밖으로 흘렀다. 그는 아이에게 다가가 말했다. 네가 뭘 한다고? 그러나 이 말을 끝내지 못했다. 아이의 눈이 그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눈은 도전도 아니고 반항도 아니었다. 단지 관찰이었다. 관찰자는 때때로 위협적이다. 보안팀장은 말없이 물러났다. 그때 복도 끝에서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다. 기자 수가 2배로 늘었고 외부에서 기업 내부자에게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임원들은 당장 대책회의를 열어야 했다. 보안팀장은 기술팀에게 명령을 내렸다. 열든지 아니면 대안을 찾든지 지금 당장. 그러나 기술팀은 망설였다. 아이가 던진 한마디가 머리에 남았기 때문이다. 부서진다. 그 한마디는 책임을 요구했다. 책임은 무겁다. 특히 실패의 책임은 더 무겁다. 아버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는 떨리고 있었다. 이 상황은 아이에게 어울리지 않았다. 이곳은 회색 정장의 사람들이 서 있을 자리였고 돈과 명령과 위기를 다루는 사람들의 자리였다. 그러나 지금 그 한복판에 아이가 있었다. 그것은 우연이었다. 그러나 우연은 때때로 준비된 사람에게 기회를 준다. 아이는 준비된 사람이었다.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지만.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다. 임원들이 쏟아져 나왔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다. 누군가는 말했다. 우리는 시간이 없다. 10번째 대사였다. 그리고 그 순간 장면이 느리게 멈춘 것처럼 보였다. 아이의 귀에는 금고 소리만 들렸다. 다른 모든 것은 소음이었다. 어른들의 발소리, 숨소리, 명령, 전화벨. 금고만이 규칙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는 그것을 들었다. 들렸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이해는 그 다음 문제였다. 그렇게 아이는 소리를 따라 걸음을 옮겼다. 그 누구도 아이를 밀어넣지 않았다. 그 누구도 아이를 부르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는 그 순간에 들어갔다. 그것이 변곡점이었다. 변곡점은 조용하게 찾아오며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때 지나간다. 그 순간 돌아갈 길은 조용히 닫혀 있었다. 금고 앞에서 모든 시선이 아이와 기술팀 사이에서 오갔다. 긴장과 혼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작은 기대가 있었다. 기대는 말로 형성된 것이 아니었다. 다만 실패를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가능성에도 사람들은 흔들렸다. 기술팀은 비상 모듈 사용을 중단했고 데이터 로그를 다시 확인했다. 내부 부품 마찰 수치가 미묘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흔들림은 아이가 말한 부서진다는 위험을 뒷받침했다. 기술 책임자는 아이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다. 확인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는 그렇게 말한 뒤 다시 금고로 향했다. 이것은 공식적인 결정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무도 막지 않았다. 막기에는 잃을 것이 너무 많았고 기다리는 시간은 너무 무거웠다. 임원진도 더 이상 명령을 내리지 못했다. 모든 결정은 실패와 직결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책임을 지려 하지 않았다. 기술팀은 금고의 다이얼과 내부 잠금 장치의 구조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오래전에 제작된 모델이라 매뉴얼은 존재하지 않았고 설계자도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내부는 전기식이 아닌 기계식이었고 3중 잠금 방식과 다중 회전식 다이얼이 결합된 형태였다. 전문가들은 이런 장치를 싫어했다. 규칙이 적고 변수가 많고 경험이 없으면 접근조차 어렵기 때문이다. 아이의 아버지는 뒤에서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의 손은 땀으로 젖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상황에 아이가 관계되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는 손을 놓으려고 하지 않았다. 아이는 낯선 방식으로 침착했다. 그 침착함은 어른들의 침착함과 달랐다. 어른들은 두려움을 숨기기 위해 침착했고 아이는 두려움을 모르기 때문에 침착했다. 기술 책임자는 금고 다이얼을 천천히 돌렸다. 금속 조각들이 미세하게 마찰하는 소리가 좁은 공간에 울렸다. 사람들에게는 사소한 기계음이었지만 아이는 귀를 기울였다. 마침내 아이가 말했다. 거기 아니에요. 첫 번째 대사였다. 기술팀이 동작을 멈췄다. 모든 시선이 아이에게 쏠렸다. 아이는 숨을 들이켰다. 조금 더 왼쪽. 두 번째 대사였다. 기술 책임자는 반신반의한 표정으로 다이얼을 왼쪽으로 돌렸다. 아주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그때 금속의 마찰음이 바뀌었다. 기술 책임자의 표정이 굳었다. 그는 자신의 귀를 다이얼에 다시 가져갔다. 그리고 아주 작은 고개 끄덕임이 있었다. 아이는 그것을 보고 숨을 조금 놓았다. 이때 사람들이 처음으로 느낀 것은 놀라움이 아니라 희망이었다.
희망은 방 안에 조용히 번졌다. 희망은 보는 것이 아니라 전염되는 것이다. 기술팀은 아이의 지시에 따라 다이얼을 한 번 더 돌렸다. 이번에는 내부에서 작은 클릭이 들렸다. 그 소리는 마치 잠긴 문이 하나 풀리는 소리 같았다. 방 안의 공기가 숨을 멈췄다. 기술 책임자는 손가락을 떨면서 말했다. 들렸어. 세 번째 대사였다. 그 말은 아주 작았고 거의 속삭임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명확한 신호였다. 금고가 처음으로 반응을 보였다. 임원 중 한 명은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믿기 어렵다는 표정을 지었다. CFO는 계산을 머릿속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주가, 투자자, 계약, 책임. 희망은 그 모든 것을 복원시키는 단 하나의 도구였다. 그리고 그 도구는 지금 아이의 귀에 있었다.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아이러니였다. 거대한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 기대는 존재가 빌딩의 가장 낮은 층을 청소하는 사람의 가족이었다. 기술팀은 두 번째 잠금 해제를 시도했다. 이번에도 아이는 다이얼을 바라보았다. 다이얼의 속도는 중요했고 방향은 더 중요했다. 금속이 맞물리는 리듬이 어긋나면 내부 부품이 깨질 위험이 있었다. 아이는 다시 말했다. 천천히요. 네 번째 대사였다. 기술 책임자는 다이얼 속도를 낮췄다. 그리고 다시 클릭 소리가 들렸다. 이제 두 개의 잠금이 풀렸다. 방 안의 긴장은 완전히 새로운 색을 띠었다. 공포 속에서 희망이 피어나는 순간이었다. 임원 중 누군가는 믿기 어렵다는 듯 웃었다. 물론 그것은 기쁜 웃음이 아니었다. 오히려 충격에 가까웠다. 기술팀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CFO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이대로면 열 수 있어. 다섯 번째 대사였다. 이번에는 아주 분명한 희망이었다. 그러나 희망은 언제나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희망이 생기면 세상은 반드시 시험을 준다. 기술팀이 마지막 잠금 장치를 확인하던 순간 금고 내부 압력 수치가 갑자기 치솟았다. 모니터가 붉게 변했다. 얼럴트, 프레셔 오버로드. 시스템이 경고음을 울렸다. 기술 책임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내부 부품 중 하나가 금속 피로로 인해 파손되려는 것이었다. 만약 부품이 부러지면 문서는 압력과 마찰로 찢어질 수 있었다. 그것은 끝이었다. 파산보다 잔혹한 파멸이었다. 기술팀은 서둘러 장비를 분리했다. 비상 모듈이 작동되면 자동으로 강제 개폐가 시도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문서는 고온과 마찰로 파괴될 수 있었다. 기술 책임자는 크게 소리쳤다. 절대 건드리지 마! 여섯 번째 대사였다. 방 안의 공기가 찢어졌다. 이전의 희망은 순식간에 공포로 뒤바뀌었다. 임원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얼굴이 굳었다. 희망은 있었지만 오래가지 않았다. 아이의 얼굴에도 흔들림이 있었다. 희망은 아이에게도 낯선 감정이었다. 금고가 반응했을 때 아이는 그것을 이해했다. 그러나 압력 수치와 경고음은 아이에게 설명되지 않는 공포였다. 아버지는 아이를 감싸 안았다. 그만하자. 일곱 번째 대사였다. 그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그는 딸이 이 상황에서 멀어지기를 원했다. 이 세계는 아이의 세계가 아니었다. 돈과 무게와 실패가 오가는 곳이었다. 기술팀은 다시 분석을 진행했다. 그러나 문제는 분명했다. 마지막 잠금 장치는 수동 방식이 아니라 내부 압력 변화를 기반으로 하는 장치였다. 압력이 완벽하게 맞아야만 열리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문제는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압력을 자연스럽게 맞출 시간도 설계를 분석할 시간도 없었다. 비상 모듈은 사용할 수 없었고 강제 개폐는 불가능했다. 희망은 다시 무너졌다. 임원 중 한 명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제 방법이 없어. 여덟 번째 대사였다. 그것은 절망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현실은 냉정하고 감정은 그 뒤에 따라온다. CFO는 머리를 감싸며 의자에 주저앉았다. 기술 책임자는 떨린 손을 했고 보안팀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회사는 너무 많은 것을 잃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생애 처음으로 불안이 스쳤다. 아이는 소리를 읽을 수 있었지만 상황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리고 이 순간 처음으로 아이는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다. 자신이 끼어들지 않았다면 이 일이 더 나았을까? 자신이 말하지 않았다면, 자신이 듣지 않았다면 모두가 덜 다쳤을까? 처음으로 아이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이 일이 잘못된 선택이었을까? 기술팀은 금고 앞에서 다시 모였다. 막연한 희망은 무너졌지만 상황은 단순히 절망으로만 남지 않았다. 마지막 잠금 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가 존재했기 때문이다. 이유는 언제나 단서가 된다. 단서가 있다는 것은 해결의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것은 희망의 의미가 아니라 더 큰 질문의 시작이었다. 기술 책임자는 압력 수치를 다시 분석했다. 내부의 압력 변화는 단순한 기계 고장이 아니었다. 그래프의 궤적이 이상했다.
일정하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패턴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무작위의 흔들림이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듯한 리듬이었다. 기술 책임자는 모니터를 바라보다가 표정을 굳혔다. 누가 이런 설계를 했지? 그는 낮게 중얼거렸다. 아이는 그 말을 들었다. 설계자는 세상을 떠난 지 오래되었다. 그렇다면 이 패턴은 무엇인가? 보안 팀장은 내부 구조에 대한 오래된 문서를 찾아냈다. 그것은 종이로 된 기술 문서였고 바닥 창고에 보관되어 있었다. 문서의 표지에는 희미하게 회사의 오래된 로고가 찍혀 있었다. 종이는 누렇게 바랬고 일부는 곰팡이 냄새를 풍겼다. 문서를 펼친 순간 기술팀의 표정이 바뀌었다. 마지막 잠금 장치는 단순 잠금이 아니라 보안 검증 장치였다. 내부 압력을 자체적으로 측정하고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열리는 구조였다. 조건은 단 하나였다. 내부 문서가 정상 상태일 것. 즉, 누군가 문서를 훼손하려고 시도하거나 조작한 흔적이 있으면 잠금 장치는 스스로 압력을 높여 개폐를 막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이런 장치는 은행 금고나 군사 문서 보관용 금고에서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 기업은 의료와 기술을 다루는 기업이었다. 기업의 핵심 문서를 이런 방식으로 보호할 이유가 있었을까? 그때 CFO가 문서를 훑다가 어떤 문장을 발견했다. 정보 절취 및 내부 유출 방지. 그 문장을 읽은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 설계 설명이 아니었다. 정보 절취, 내부 유출. 이 단어들은 회사의 과거를 가리키고 있었다. CFO는 얼굴이 굳었다. 그는 몇 년 전 회사가 겪은 공격과 산업 스파이 의혹을 떠올렸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호하기 위해 금고까지 사용했다는 기록은 없었다. 기술 책임자는 문서를 넘기다가 내부 압력 장치에 대한 네모를 발견했다. 누군가 손글씨로 적어 놓은 것이었다.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압력을 올려 잠금 유지. 이 손글씨는 기술적인 설명만 담고 있었지만 기술 책임자의 표정은 어두워졌다. 그는 말했다. 이건 누가 열라고 만든 금고가 아니야. 누가 훔쳐도 열리지 않게 만든 금고지. 첫 번째 대사였다. 이 대사는 기술팀, 보안팀, 임원들 모두에게 같은 질문을 던졌다. 지금 이 금고는 왜 잠겼는가? 아이의 눈은 불안과 호기심 사이에서 흔들렸다. 아이는 소리를 통해 구조를 느꼈지만 의미를 이해할 수는 없었다. 의미는 어른들의 영역이었다. 어른들은 이제 의미를 보았다. 문제는 어떻게 열까가 아니라 왜 닫혔는가였다. 보안팀장은 CCTV 자료를 확인하기 시작했다. 금고가 잠긴 시점, 누가 접근했는지, 어떤 작업이 있었는지를 확인했다. 기록은 정확했다. 그러나 보안팀장의 표정은 더욱 굳어졌다. 금고는 어제 자동으로 잠겼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다. 외부 침입도 없었다. 내부에서 누군가 잠그지도 않았다. 자동 잠금이었다. 자동 잠금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만 작동한다. 그러므로 조건이 발생했다는 뜻이었다. 보안팀장은 작게 말했다. 누가 접근하지도 않았는데 금고가 스스로 잠겼다. 두 번째 대사였다. 기술팀은 이해하지 못했다. CFO는 서류를 뒤적이며 과거 문서를 확인했다. 그는 손가락을 멈추고 오래된 계약서를 펼쳤다. 그것은 과거 정부와 체결한 기술 계약이었다. 계약서에는 보안 관련 조항이 있었다. 조항은 명확했다. 정보 절취 및 내부 유출 방지. 그 문장을 읽은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것은 단순한 기계 설계 설명이 아니었다. 정보 절취, 내부 유출. 이 단어들은 회사의 과거를 가리키고 있었다. CFO는 얼굴이 굳었다. 그는 몇 년 전 회사가 겪은 공격과 산업 스파이 의혹을 떠올렸다. 그러나 공식적으로 문서를 보호하기 위해 금고까지 사용했다는 기록은 없었다. 기술 책임자는 마지막으로 남은 단서를 찾기 위해 금고 옆의 벽을 살폈다. 그는 나사가 없는 커버 하나를 열었다. 안쪽에는 레거시 보안 장치라 붙어 있었다.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작동 중이었다. 장치에는 오래된 라벨이 붙어 있었다. 외부 네트워크 침입 감지 시 보안 문서 보호. 기술 책임자는 라벨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사이버 공격을 감지하는 장치입니다. 세 번째 대사였다. 보안팀장이 가까이 다가왔다. 지금 이게 작동 중이라고? 기술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때 CFO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다. 화면에는 주말 동안 공격 시도가 있었다는 기록이 있었다.
방화벽 로그, 실패한 접근 시도, 암호화된 파일 접근 경고. 그러나 IT팀은 이것을 단순한 스캔 공격으로 보고 넘겼다. 누구도 기업 내부 문서가 위험에 처한 줄 몰랐다. 그리고 아무도 중앙금고가 작동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퍼즐의 조각이 맞춰졌다. 금고는 누군가가 훔치지 않도록 닫힌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훔쳐지지 않도록 닫힌 것이었다. 침입은 밖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다. 금고는 문서를 보호했다. 문제는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누구도 몰랐다는 것이다. 아이의 아버지는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기술자들의 표정만 읽었다. 표정은 공포였다. 보안팀장의 표정은 굳어졌고 CFO는 입술을 깨물었다. 기술 책임자는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말했다. 이건 내부 사고가 아니야. 외부 공격이야. 네 번째 대사였다. 그 말은 방 안의 온도를 떨어뜨렸다. 사람들은 문제의 본질을 처음으로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다. 단순한 실수도 아니었다. 누군가는 기업의 기술을 훔치려 했고 금고는 그것을 막았다. 지금 열리지 않는 이유는 금고가 실패해서가 아니라 금고가 성공했기 때문이었다. 임원 중 한 명이 조용히 말했다. 그럼 지금 우리는 금고를 여는 게 아니라. 그는 말을 끝내지 못했다. 보안팀장이 대신 말했다. 침입자를 상대로 싸우는 중입니다. 다섯 번째 대사였다. 그 대사는 방안의 의미를 뒤바꿨다. 문제는 금고가 아니라 침입이었다. 그리고 침입자는 아직 어딘가에 있었다. 어쩌면 내부였고 어쩌면 외부였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하나였다. 적이 존재한다는 사실이었다. 그 순간부터 이것은 사고가 아니라 맞서야 할 대상이 있는 사건이었다. 금고를 둘러싼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다. 문제는 단순히 열리지 않는다가 아니었다. 금고는 문서를 보호하고 있었고 그 보호가 누군가를 향해 맞서는 행동이었다. 기업은 그 사실을 늦게 깨달았고 깨달은 순간부터 전장은 금속 덩어리 앞이 아닌 시스템 전체로 확대되었다. 전장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위협은 명확했다. 정보를 얻기 위해 누군가는 이 회사를 노렸다. 금고는 버티고 있었지만 인간들은 흔들리고 있었다. 보안팀은 즉시 외부 네트워크를 차단했고 내부 시스템은 격리 모드로 전환되었다. IT팀은 방화벽 로그를 확인하며 압박감에 젖어 있었다. CFO는 투자자와 기자의 전화를 동시에 피하고 있었다. 임원들은 책임과 공포 사이에서 머뭇거렸다. 기술팀은 금고 앞에서 손을 떨었다. 그리고 아이는 조용히 그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이를 금고에서 떨어뜨려 놓으려 했다. 그는 아이가 이 상황에 휘말리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러나 아이는 손을 놓지 않았다. 아이는 금고를 보며 단순한 호기심이 아닌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었다. 책임은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가 아니었지만 들리는 소리를 외면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아이의 귀는 진실을 먼저 듣고 마음은 그 뒤를 따랐다. 기술 책임자는 금고 데이터와 내부 보안 로그를 동시에 확인했다. 모니터에 새로운 경고가 떴다. 두 번의 침입 시도 감지. 보안팀장은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이 회사는 단순히 금고를 잃을 위험이 아니었다. 기술을 도둑맞을 위험이었다. 어떤 회사든 기술이 유출되면 회복이 불가능하다. 기술은 시간이고 사람이고 경험이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언제나 시간이었다. 보안팀장은 침입자의 정체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내부 직원일 수도 있었고 외부의 산업 스파이일 수도 있었다. 로그를 분석하던 보안팀은 하나의 흔적을 발견했다. 외부 서버에서 암호화된 토큰이 발급되었다. 발급자는 익명 계정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접근 권한이 너무 높았다. 너무 높은 권한은 내부에서만 발행될 수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의 긴장이 변했다. 누군가가 침입했다는 사실보다 누군가가 내부에 있다는 사실이 더 무거웠다. 보안팀장은 목소리를 낮게 깔았다. 이건 내부자입니다. 두 번째 대사였다. 그 대사는 파괴력이 있었다. 내부자란 배신을 의미했고 배신은 어떤 기술 결함보다 무서웠다. 아이의 아버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눈으로 보는 공포는 알 수 있었다. 임원들의 표정은 무너졌고 기술팀의 손은 멈추었다. 아버지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작고 따뜻했다. 그는 속삭였다. 이제 그만하자. 세 번째 대사였다. 그는 아이가 이 세계에서 멀어지길 원했다. 그러나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주 작게, 그러나 분명하게. 그때 어느 임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모두 조용히. 네 번째 대사였다. 방 안이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다. 이 회사는 지금 침입자와 싸우고 있어. 금고는 전투의 중심이고 저 아이는 우연히 그 안에 들어온 게 아니야. 기술팀과 보안팀은 그 말을 듣고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숨을 들이셨다.
심장은 빨리 뛰었지만 두려움이 아니라 집중 때문이었다. 그 순간 아이의 귓가에는 금속이 멈췄다가 다시 돌아가는 미세한 진동이 들렸다. 그 소리는 방 안의 누구도 듣지 못했다. 아이는 그 소리가 금고의 마지막 잠금 장치임을 알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더 깊었다. 금고는 열릴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감시하고 있었다. 감시 대상은 문서가 아니라 사람일지도 몰랐다. 이 상황에서 기술팀은 결정을 내려야 했다. 금고의 잠금을 해제할 것인가, 아니면 금고를 유지할 것인가. 해제하면 문서를 얻을 수 있지만 침입자는 정보를 가질 위험이 있었다. 유지하면 금고는 안전하지만 기업은 파산할 수 있었다. 둘 다 정답이 아니었다. 더 무서운 것은 어느 쪽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때 보안팀장에게 한 통의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다. 외부 서버에서 또 다른 접근 시도가 감지되었다는 보고였다. 시간이 많지 않았다. 공격자는 문서를 얻기 위해 외부 시스템을 손대고 있었다. 금고를 열지 않아도 정보를 얻을 방법이 있었다. 기업은 공격자에게 지고 있었다. 금고는 버티고 있었지만 인간들은 지고 있었다. 아이의 귀에는 금고 내부의 떨림이 더 또렷해졌다. 떨림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신호였다. 금고는 공격을 느끼고 있었다. 마치 생명새처럼 반응하고 있었다. 아이는 금고의 리듬이 더 빨라지는 것을 느꼈다. 아이는 아버지의 손을 놓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아버지는 잡으려 했지만 이미 놓쳤다. 아이의 입술이 떨렸다. 하지만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긴장 때문이었다. 아이는 금고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그들은 지키려고 만든 거예요. 다섯 번째 대사였다. 그것은 설명이 아니라 관찰이었다. 기술 책임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크게 떴다. 그는 금고를 보며 중얼거렸다. 금고는 문서를 지키고 있지만 우리는 금고를 열려고 하고 있어. 여섯 번째 대사였다. 이 말은 방안의 흐름을 바꿨다. 금고가 적이 아니다. 공격자가 적이다. 금고는 무너뜨려야 할 것이 아니라 버티고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달았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더 어려워졌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다. 아이의 눈에는 오래된 기억 하나가 스쳤다. 그것은 소리가 쌓였던 어린 시절이었다. 공장 기계 소리, 자전거 체인 소리, 보관함 잠금 소리. 아이는 그 소리들을 들으며 세상을 배웠지만 아무도 그 방식을 이해하지 못했다. 이해받지 못한 배움은 조용히 사람을 강하게 만든다. 강함은 말로 설명되지 않는다. 강함은 행동으로 드러난다. 아이는 지금 그 행동을 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아이를 바라보며 당혹스러워했다. 아이를 지키고 싶은 마음과 아이에게 기대는 마음이 동시에 존재했다. 기대는 잔인하다. 아이는 누군가의 기대를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었다. 그러나 아이는 거기에 있었다. 금고 앞에서. 침입자와 기업 사이에서. 누구의 선택도 아니었지만 선택을 해야 하는 위치였다. 침입 시도는 계속되고 있었다. 외부 네트워크는 이미 차단되었지만 내부 시스템은 완전히 안전하지 않았다. IT팀은 방어막을 올렸고 보안팀은 로그를 추적했다. 그리고 기술팀은 금고를 응시했다. 아무도 쉬지 못했다. 모두가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지만 결론은 하나였다. 시간은 적이라는 것. 공격자는 서두르고 있었다. 기업은 주저하고 있었다. 아이의 아버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나가자. 일곱 번째 대사였다. 그러나 아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이는 금고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아이는 말하지 않았지만 선택하고 있었다.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그것은 누군가가 가르친 방식이 아니었다. 아이만의 방식이었다. 그리고 그 순간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졌다. 이 문제는 기술과 보안과 돈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였다. 누가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 침입자는 포기하지 않는다. 기업은 포기하려 한다. 금고는 버티고 있다. 그리고 아이는 들을 수 있다. 승패는 기술이 아니라 의지에서 갈린다. 의지는 나이가 아니라 경험에서 나온다. 경험은 말이 아니라 깨어나는 순간에서 자란다. 남은 선택은 하나뿐이었다.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 침입자는 계속 흔적을 남기고 있었다. 보안팀은 내부 시스템의 통신 기록을 추적하며 공격자의 패턴을 분석했다. 공격은 거칠지 않았고 매우 조용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내부 구조를 알고 있던 사람처럼 정확했다. 기술 책임자는 침입자의 방식에서 익숙한 냄새를 느꼈다. 직감은 근거가 아니지만 방향을 준다. 방향이 있으면 추적할 수 있다. 침입 로그는 한 계정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그 계정은 오래된 엔지니어 계정이었다. 이미 퇴사한 직원의 계정이었다. 비활성화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잠들어 있을 뿐이었다. 해커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오래된 계정이었다. 권한이 많고 잊혀져 있고 감시받지 않는다. 침입자는 바로 그 틈을 노렸다. 보안팀은 사용자 기록을 열어보았다. 그러나 거기에는 또 다른 이상이 있었다. 계정이 단순히 외부에서 도용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열쇠처럼 사용되고 있었다. 침입자는 외부에 있었지만 계정은 내부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이는 내부 협력자를 의미했다. 내부 협력자는 돈 때문일 수도 있고 경쟁사이기 때문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유는 중요하지 않았다. 존재 자체가 문제였다. 아이와 아버지는 금고 앞에서 조용히 있었다. 기술팀은 아직 금고의 마지막 잠금 장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 금고는 문서를 지키고 있었다. 기업은 금고를 열고 싶었고 침입자는 문서를 손에 넣고 싶었다. 그러나 금고는 어느 쪽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금고는 그냥 지키고 있었다. 아이의 귀에는 금속이 반복적으로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조급함이었다. 금고는 압력을 버티며 문서를 보호하고 있었지만 오래 버틸 수는 없었다. 내부 부품이 피로해지고 있었고 울리는 소리는 더 짧고 더 거칠어졌다. 아이는 그 사실을 누구보다 먼저 들었다. 금고가 오래 버티도록 만든 사람은 보안 기술자였지만 듣고 있는 사람은 아이였다. 보안팀이 내부 직원 로그인 기록을 더 깊게 추적하던 순간 하나의 이름이 떴다. 모두가 아는 이름이었다. 바로 CTO였다. CTO는 기술 책임자였고 가장 많은 접근 권한을 갖고 있었다. 그는 모든 보안 계층을 통과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보안팀은 그 기록을 보고 얼어붙었다. CFO는 그의 이름을 보고 의자에 등을 붙였다. 믿기 어렵지만 부정할 수 없는 기록이었다. 그러나 상황은 단순히 배신이라는 단어로 설명되지 않았다. CTO는 그 자리에 있었다. 그는 공격자의 직접적인 협력자가 아니었다. 그러면 침입자는 CTO의 계정을 이용한 것이었다. 보안팀장은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진짜 공격자는 밖에 있어. 하지만 문을 열 수 있는 키는 여기 있어. 첫 번째 대사였다. 기술 책임자는 화면을 바라보며 이해하기 어려운 표정을 지었다. 그는 CTO가 아니라 CTO의 계정에 접근한 누군가를 떠올리고 있었다. 해커는 권한을 노렸고 권한은 CTO로부터 흘러나왔다. CFO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해커는 이 계정이 필요했어. 금고를 열 권한이 있으니까. 두 번째 대사였다. 금고는 단순히 다이얼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내부 확인 절차가 있었다. 서명이 필요했고 인증이 필요했고 마지막으로 계정의 보안 토큰이 필요했다. 해커가 금고를 공격하지 않은 이유는 명확했다. 외부 침입을 막지만 내부 계정은 막지는 않는다. 그때 보안팀이 깨달았다. 해커는 금고를 열기 위해 급하지 않았다. 그는 계정을 확보했고 데이터를 훔칠 시간을 기다렸다. 기업의 혼란은 해커에게 완벽한 보호막이었다. 해커는 기다리고 있었다. 혼란이 최고의 보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이제 문제는 금고를 열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해커보다 먼저 금고를 열어 문서를 확보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열면 해커도 열 수 있었다. 잠금은 탈출구가 아니라 양날 검이었다. 기업은 무너지고 있었고 금고는 버티고 있었고 해커는 웃고 있었고 아이는 듣고 있었다. 보안팀장은 CTO에게 다가가 말했다. 당신 계정을 폐쇄해야 합니다. 세 번째 대사였다. CTO는 놀랐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계정은 기업을 살릴 수 있는 열쇠였지만 동시에 죽일 수도 있는 칼날이었다. CTO는 계정 폐쇄 절차를 시작했다. 그러나 해커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다. 갑자기 모니터에 새로운 경고가 떴다. 계정 탈취 시도 감지. 시스템은 해커가 움직이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CFO는 절망적인 얼굴로 외쳤다. 지금 금고를 열면 해커가 문서를 가져간다. 네 번째 대사였다. 기술팀은 금고와 모니터를 번갈아 보며 막다른 길에 몰렸다. 문서를 지키기 위해 열어야 했다. 그러나 열면 잃었다. 그것이 함정이었다. 함정은 해커가 만든 것이 아니라 기업이 오래전에 만든 것이었다. 보호를 위해 만든 보안이 공격자에게 이용되고 있었다. 바로 그때 아이가 조용히 말했다. 그건 약점이에요. 다섯 번째 대사였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놀라지 않았다. 아이는 금고도 보고 사람도 보고 화면도 보고 있었다.
어른들은 의미를 이해하려 했지만 아이는 이미 소리를 듣고 있었다. 아이의 시선은 CTO의 보안 토큰이 있는 기계로 향했다. 아이는 손가락으로 그것을 가리켰다. 그걸 끊으면 그 사람도 못 열어요. 6번째 대사였다. 해커는 CTO의 권한을 이용하고 있었다. 권한을 잃으면 해커도 문서를 가져갈 수 없었다. 금고를 열어도 해커는 아무것도 얻지 못했다. 그것이 해커의 약점이었다. CFO는 아이를 바라보며 숨을 들이켰다. 기술 책임자는 상황을 계산했다. 금고는 지켜야 했고, 문서는 확보해야 했고, 해커는 막아야 했다. CTO 계정을 폐쇄하는 것은 시간 문제였다. 그러나 보안 토큰을 끊는 것은 즉시 효과가 있었다. 그것은 물리적인 차단이었다. 디지털 공격은 물리적 차단을 뚫을 수 없다. 보안팀은 CTO의 토큰 장치를 뽑았다. 시스템은 즉시 경고했다. 토큰 연결 해제. 해커는 그 순간 접근을 잃었다. 로그 문제는 갑자기 멈췄다. 외부 시도는 실패했다. 기업은 해커를 외부 시스템 밖으로 내쫓았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었다. 문서는 금고 안에 남아 있었다. 금고는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다. 기술팀은 금고 앞에서 마지막 고민을 했다. 열어야 하는가? 닫아야 하는가? 그때 CTO가 조용히 말했다. 지금 열 수 있어. 7번째 대사였다. 그의 목소리는 두려움도 자랑도 없었다. 단지 사실이었다. 권한은 끊겼고 해커는 막혔고 문서는 안전했다. 이제 기업은 금고를 열고 문서를 확보할 수 있었다. 기술팀은 다이얼을 돌렸다. 아이는 그 소리를 듣고 있었다. 금고는 압력을 낮추고 있었다. 내부 부품은 마지막으로 맞물렸다. 그리고 아주 짧은 침묵 후 금고의 문이 천천히 열렸다. 내부의 문서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파손되지 않았다. 오염되지 않았다. 그 문서들은 기업의 심장이었다. 보안팀장은 숨을 들이쉬었다. CFO는 주저앉았다. CTO는 문서를 손으로 확인했다. 문서는 안전했다. 침입자는 실패했다. 기업은 마지막 순간에 살아남았다. 해커는 외부에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물리적인 장애물 앞에서 무너졌다. 그 순간 해커의 가장 큰 강점은 디지털이었고 가장 큰 약점은 물리였다. 아이는 그 약점을 보았다. 아버지는 아이를 안았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금고를 바라보았다. 금고는 조용했다. 금고는 임무를 완수했다. 금고는 지켜냈다. 아이는 금고의 소리가 멈추는 것을 들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안도였다. 그 짧은 순간에 모든 것이 달라졌다. 금고가 열린 순간부터 건물 내부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다. 비상경보는 멈췄고 모니터의 붉은 로그도 더 이상 점등되지 않았다. 보안팀은 외부 연결을 완전히 끊었고 침입자는 문서를 얻지 못한 채 퇴각했다. 기업은 가까스로 자신을 지켜냈다. 그 사실은 회의실에 있던 사람들보다 모니터 앞에 앉아있던 기술자들에게 더 늦게 도착했다. 그러나 도착했을 때에는 이미 사람들의 기운이 달라져 있었다. 무엇인가 무너지는 대신 견뎠다는 표정이 있었다. 임원들은 금고에서 꺼낸 문서를 확인했다. 문서는 훼손되지 않았고 정보도 안전했다. 이 문서는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가지고 있었다. 수년의 연구, 계약, 투자, 그리고 시장의 신뢰. 기업은 다시 숨을 쉴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숨은 한 번에 크게 내쉬는 숨이 아니었다. 조심스러운 숨이었다. 사람들은 패배를 피한 순간보다 패배를 맞닥뜨린 순간을 더 오래 기억하는 법이었다. CFO는 금고문에 손을 얹었다.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자리하고 있었다. 피로는 공포 뒤에 남는 잔여물이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살아남았군. 첫 번째 대사였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 말은 축하가 아니라 확인이었기 때문이다. 기술 책임자는 창문 밖을 바라보았다. 건물 아래에는 여전히 기자들이 몰려 있었다. 카메라와 마이크가 들려 있었고 뉴스밴이 도로를 막고 있었다. 회사는 위기를 넘겼지만 여전히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했다. 진실은 금고 속에서 지켜졌고 바깥은 소문으로 돌아갔다. 소문은 언제나 진실보다 빠르고 진실은 언제나 소문보다 느렸다. CEO는 회의실에서 나오지 않았다. 그는 회사의 미래를 고민하고 있었다. 투자자 설명, 언론 대응, 내부 감사, 공격 추적, 모든 것이 복잡했고 서로 연결되어 있었다. 그는 금고가 지켜낸 것은 문서 하나가 아니라 신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신뢰는 기업이 가진 가장 취약한 부분이자 가장 비싼 자산이었다.
그러나 이 이야기를 가장 조용히 목격한 사람은 아이였다. 아이는 금고의 소리가 완전히 멈출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금고는 처음으로 조용했다. 더 이상 떨리지 않았고 더 이상 압력을 견디지도 않았다. 아이는 그 침묵을 듣고만 있었다. 침묵도 소리다. 아무것도 울리지 않을 때 세상에 가장 깊은 소리가 들린다. 아버지는 아이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다. 그는 팔을 벌려 아이를 안아 올렸다. 그 행동에는 말이 필요 없었다. 말은 설명을 요구하고 설명은 시간과 체력을 요구한다. 그러나 그 순간에는 시간이 없었고 체력도 없었다. 아버지는 아이를 안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잘했어. 두 번째 대사였다. 그 말은 칭찬이 아니라 인정이었다. 임원 중 한 명이 멀리서 그 장면을 바라보다가 다가왔다. 그는 아이의 얼굴을 보며 망설였다. 아이는 고개를 들었다. 임원은 조심스럽게 물었다. 금고에서 무슨 소리가 났니? 세 번째 대사였다. 아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귀를 기울이듯 고개를 기울였다. 금고는 조용했고 아이는 그 침묵을 듣고 있었다. 그러더니 천천히 말했다. 이제 조용해요. 네 번째 대사였다. 그 말은 기술적인 설명도 아니었고 대단한 해석도 아니었다. 그러나 그 어떤 논리보다 정확했다. 금고가 조용해졌다는 것은 끝났다는 뜻이었다. 기술팀은 허탈하게 웃었다. 보안팀장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이해했다. 이 모든 일이 아이에게는 도와준다가 아니라 듣는다였다는 것을. 아이는 금고의 말을 들었고 금고는 문서를 지켰다. 사람들은 문서를 지키려 했지만 금고는 이미 지키고 있었다. 아이는 그 사실을 단지 먼저 들었을 뿐이었다. 기업은 아이에게 보상을 해야 했다. 그것은 법과 관례가 결정하는 절차였다. CEO는 아이와 아버지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그들은 따로 마련된 회의실로 들어갔다. CEO는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그 정장은 상황과 어울리지 않았다. 그는 아이를 바라보며 말했다. 도움을 주어서 고맙다. 다섯 번째 대사였다. 아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CEO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제안을 했다. 회사 차원의 보상, 장학금 지원, 혹은 가족에 대한 혜택. 그것은 막대한 금액이었다. 그것은 기업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정 표현이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다. 그는 말했다. 필요 없습니다. 여섯 번째 대사였다. CEO는 당황했다. 아버지는 잠시 말을 멈추었다. 그리고 덧붙였다. 저 아이가 한 일은 그저 들은 겁니다. 일곱 번째 대사였다.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설명이었다. CEO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아이가 해낸 일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이가 짊어지게 될 시선을 알고 있었다. 시선은 칭찬보다 무겁다. 시선은 기대를 낳고 기대는 부담을 낳는다.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잡고 말했다. 이 아이는 조용히 살면 됩니다. 여덟 번째 대사였다. 회사는 더 말하지 않았다. 제안은 남았지만 선택은 사라졌다. 그 선택은 아버지의 것이었다. 그는 자신의 세계를 알고 있었고 아이의 세계도 알고 있었다. 아이는 기술도 명예도 돈도 원하지 않았다. 아이는 소리를 들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기업은 아이와 아버지를 배웅했다. 기자들은 그들을 보지 못했다. 뉴스에는 금고 사건만이 기록되었고 영웅의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그러나 영웅은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영웅은 행동으로 존재한다. 행동은 조용했고 흔적은 남지 않았다. 그것이 아이와 아버지에게는 더 적합했다. 건물을 나서는 순간 아이는 뒤돌아보았다. 금고가 있는 층의 창문은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아이는 그 안에서 멈춘 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잡고 걸었다. 둘의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다. 천천히, 조용히, 그리고 무사히. 기업은 생존했고, 문서는 지켜졌고, 침입자는 막혔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도 깨닫지 못한 변화이었다. 변화는 기업이 아니라 사람에게 일어났다. 사람은 죽음에 가까운 순간에서 살아남을 때 비로소 무엇이 중요한지 이해한다. 그 중요한 것은 이름도 아니고 돈도 아니었다. 단지 지킨다는 행위였다. 그날 이후 기업은 보안을 강화했고 내부 시스템을 정비했다. CTO의 계정은 폐쇄되었고 보안팀은 외부 공격자를 추적했다. 사건은 기록되었고 보고되었고 시정되었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것은 있었다. 금고의 속삭임을 들은 아이의 존재. 아무도 그것을 기록하지 않았다. 그러나 기록되지 않은 것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조용히 남는다. 그리고 어느 날 밤 아이는 집에서 조용히 책상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그것은 지루한 생활 소리였다. 그러나 아이는 웃었다.
소리는 보호였고 안내였고 생존이었다. 아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아버지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며 아이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무엇도 담겨 있지 않았다. 단지 현재가 있을 뿐이었다. 바뀐 것은 운명이 아니라 그 운명을 대하는 태도였다.